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은 안광일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수업으로 만난 학생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서로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세션으로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세션은 이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와 관련해서 이혜혁 박사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왜 생태적 기업 경영인가 이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목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중간에 오리엔테이션 한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첼 카슨 우리 강의 중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침묵의 봄. 그래서 침묵의 봄 하면은 이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침묵의 봄. 원래 새가 울었어야 되는데 봄에 새가 울지도 않고 나비도 날아오지도 않고 그죠? 벌도 없고 꽃도 펴지 않는 그런 침묵의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레이첼 카슨이 염려했던 침묵의 봄이 왜 오지 않았을까? 왜 안 왔을까요? 그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때 살충제나 제초제로 인해서 정말 사람에게까지도 또 모든 자연 만물 그때 그 당시에 있는 풀과 나무, 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잠자는 것 같은 아주 조용한 침묵의 봄. 그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나와서 볼 때 그 침묵의 봄은 실제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왔어요. 어떻게 침묵의 봄은 왜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사람들한테 네. 기회가 있다는 있다는 거. 예,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침묵의 봄 책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침묵의 봄 쭉 읽어보면서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 대한 서평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침묵의 봄이 오지 않은 이유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봄이 오면 안 되지 이러한 어떤 자각을 가지고 깨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침묵의 봄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 친화적 기업 경영, 기업이 이제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생태 친화적 기업 경영 이 과목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한 번쯤은 기업들이 그 경영에 대해, 그 환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이 미래에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제목에 보니까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어느 게 자연적인 것 같아요? 예, 왼쪽에 있는 그림.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차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왼쪽 그림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거 두 가지 작품 중에서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록색이 많고, 예, 강도 있고. 네,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신다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 여기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 아까 우리 학생은 왼쪽에 있는 걸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오른쪽의 것들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밀집돼 있고 숨이 막히는 느낌. 예, 좋습니다. 보면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람도 알고 보면 이게 자연적이고 싶은 그런 동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색깔 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은 회색빛과 흰색, 검은색 마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저런 색깔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기 보면은 동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색깔이 푸르기도 하지만 우리 아까 녹색이 많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붉은 모습도 보이게 되고 노란 모습도 하늘은 파랗고 흰 구름도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만들어낸 작품이긴 해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이런 자연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과목 개설을 하게 된 모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연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한자로 보니까 원래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 이렇게 자연이더라고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하다 연. 그래서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 그다음에 네이처, 영어는 네이처죠, 그죠? 네이처. 저 라틴어 저거 어떻게 읽어요? 저 그냥 라틴어 어원을 찾긴 했는데 읽을 줄은 모르겠어. 혹시 읽을 수 있는 분 있어요? 근데 저거 그냥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나, 두라. 그냥 놔둬라. 자연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놔둬도 그 자체로 퍼펙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자연이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은 원래 저기 보면 나아진 것,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업을 경영한다 또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아까 건물도 만들어냈고 공장도 만들어냈고 IT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이제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사람 인자에다가 할 위자 사람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발전한 것은 왠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같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기업 경영을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만약에 기업 경영을 자연스럽게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과목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생태 친화적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환경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에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환경주의랑 생태주의랑 조금 관점이 다르지 않나. 환경주의 같은 경우 환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볼 때 보통 환경주의 하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거라면 우리가 생태주의라고 하면 생태계 입장, 자연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취지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생태 친화적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경영을 정말 자연답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저는 사실 생태계 잘 몰라요. 생물 쪽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 과목을 하면서 이 생물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혁 박사님께서 이제 생태계 쪽으로 전문가시고 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저도 많은 거를 배우고 같이 접목하면서 어쨌든 부족하나마 이런 과목을 같이 한번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저희 생태 친화적 기업 경영에 대해서 뭐가 자연스러운 것일까라고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깔려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이런 기본적인 과목의 이 생각을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침묵의 봄에 있는 글이에요. 첫 번째는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롭고 상상력 풍부하며 창의적인 접근법은 이 세상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두 가지가 기본적인 이 과목의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게 키워드일까 아니면 어떤 컨셉을 우리가 잡아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개의 그 침묵의 봄에 있는 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태 친화적 경영은 이런 개념으로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두 개를 글을 딱 읽어볼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혹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공존. 예, 공존해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예,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 협력해야 된다. 예, 되게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협력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네, 평등한 존재다. 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잘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다 인간도 이 자연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자, 각각은 다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도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있고 각 생물도 살아있는 것이라면 아니면 무생물일지라도 각각에 대한 존재하는 고유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지동설과 천동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뭐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고 중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는 돌고 있었죠. 그죠? 지구는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때도 인간의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자연 안에 우리가 있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고유한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누가 아까 공존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협력과 상생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기업 간에도 그런 상생이 필요하고 자연과 사람과도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순환과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치 고리처럼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물려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좀 늘 생각을 하면서 연속성, 우리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개념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고유와 가치와 다양성, 협력과 상생, 순환과 연속성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다는 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주부터 15주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이겁니다. 기업 경영을 하는데 생태계의 관점에서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1주, 2주, 3주, 6주 강의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에 포함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생태 친화적 기업 경영이라는 게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이 이슈가 되었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생태계 중심에서 기업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연스럽다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그 산업 생태계에서도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연 생태계랑 기업 산업이랑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자연은 생태계란 말 자체가 우리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겠지만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원래 그 단어 자체에 에코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코노미아라는 개념을 이 생태계가 갖고 있고 기업 경영도 우리가 경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자연하고 산업하고 어떤 좀 비슷한 면이 좀 닮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기능적 관점에서 자연은 이렇고 기업 구조는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주째는 생태 친화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개념, 거기서 이제 순환 개념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저탄소 경제,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근데 에너지하고 탄소는 되게 연관성이 많아요. 왜 연관성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에너지를 그래서 에너지 원 자체가 주로 우리가 떼는 게 탄소나 석탄이나 이런 거다 보니 석탄, 석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결국 에너지 많이 쓴다는 거는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고 탄소 배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탄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에너지 절감이나 또 이제 갈수록 이런 환경 규제, 탄소 배출량 이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두 번째 한번 다뤄보게 됐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강론에 대해서 각각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생태 친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각 파트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자, 이거는 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건 좀 제조업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긴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만들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 부분, 녹색 설계 부분. 그래서 자 물건을 뭘 만들지, 어떤 제품을 고객이 원할지, 기업은 그거잖아요, 그죠?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고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물건을 설계할 때 그렇다면 친환경적으로 생태 친화적으로 설계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LCA 개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해서 환경 평가와 영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개념과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한 설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겠어요? 설계를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네? 생산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생산하려면 뭐를 가져야 되겠어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이 그겁니다. 거기는 기업의 녹색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녹색 구매하면 소비자가 어떤 친환경 제품을 산다는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녹색 구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원자재를 가져오는 부분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과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과점. 나는 빵을 굉장히 설탕 대신에 뭐 다른 거를 친환경적인 뭔가 단맛을 낼 수 있는 걸 사용하고 다 사용을 했어요. 잘했어. 나는 굉장히 그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냈어. 그런데 이 빵은 주 재료가 뭡니까? 밀가루잖아요, 그죠? 근데 밀가루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거기다 뭘 쳤어? 방부제랑 농약 왕창 쳐놨어요. 그럼 나는 제조 과정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빵은 무슨 빵이에요? 친환경제인가요? 유기농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재료를 가져올 때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잘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를 잘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토픽으로 그러면 거기면 친환경 공급망이라고 했는데, 자, 물건을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친환경적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9주째 이제 토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는 생산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생산 과정에서도 많은 폐기물이 나오게 되고요. 생산 과정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정 생산이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느끼시는 게 청정 생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단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전부터 사실 설계 부분까지 다 합쳐서 청정 생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줄여서 여기 보면 청정 생산 기술, 제가 그런 토픽도 넣었는데 그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소비를 하겠죠, 그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폐기물 문제겠죠, 폐기물, 그죠? 그래서 자연은 폐기물이 있을까요? 자연에는 폐기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건 뭐가 있어요? 폐기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친환경적이지 않고 생태 친화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폐기물을 어떻게 재순환할 것인가. 물론 그 고민은 설계부터 시작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는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팔려고 하는데,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고객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린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린 마케팅 하면은 뭐 우리가 스스로 녹색 소비자다. 가서 실제로 여러분 물건 살 때 환경 마크 확인하시나요? 자, 그래서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물건을 사는데 친환경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요. 실제로는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음식점의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뭐 유기농이고 친환경적이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음식점에 오는 이유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이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 이런 고객의 만족도 같이 고려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은 모든 사람이 쓰기에는 필요에 맞게는 충분하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소비를 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좋습니다. 친환경 소비하죠. 그럼 유기농을 사 먹고, 자동차는 뭐 하이브리드 차를 사용하고, 사실 이름만 환경이 바뀌었지 쓸 건 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과연 친환경적인 소비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녹색이라는 거 이름을 그냥 해서 그린워시라고 하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친환경 있게 기업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성과의 측정.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기업은 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돈에 민감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쓰는 거에서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해요? 지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비용으로 이렇게 환산해 볼 때 그것이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거를 평가할 거냐,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세 번째 테마는 그겁니다. 각 단계별로 설계해서, 그다음에 물건을 원자재를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팔고, 그다음에 그 폐기물을 돌리고, 이런 모든 과정,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과정에서는 생태 친화적인 전략이 뭘까,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녹색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티브는 기업 경영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처음 시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아직 생태 친화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수업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환경 경영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생태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처음 시도니까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사님께서 생태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지속 가능성, 사회적인 책임,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본 글인데요. 오늘날의 인간이 마치 자연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일의 자연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역습할 수도 있다. 생태계는 되게 연약해 보여요. 쉽게 파괴되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또 보면 이게 있어요. 생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역습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지속 가능성 하면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면, 기업 입장에서, 그 다음에 환경적인 면, 그 다음에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세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세 가지 토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CSR 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요즘엔 C자를 뺐어요. 사회적인 책임. 왜 기업만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기업의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모티브를 전해줬을 뿐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그 사회적인 책임 면에서 지속 가능성에서 여러분도 각자 있는 곳에서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태 친화적인 교육이 무엇일까? 생태 친화적인 교육이 무엇일까? 그래서 몇 주 전에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생태 친화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화단에다 물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 물을 주다 보면 나중에 이제 생명체가 자라나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피어나는 꽃들이 있는데 어떤 꽃은 노랗고 어떤 꽃은 빨갛고 어떤 꽃은 뭐 하얗고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것 같지만 각자 다른 다양성을 여러분의 고유 가치를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생태 친화적인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야, 너는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아마 각자의 다양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생태 친화적인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태 친화적으로 잘 성장하셔서 실제로 생태 친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생물이나 생태계 잘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도 배워가지고 강의에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것을 깊이 있게 마치 그 피아노 전문가가 막 피아니스트가 치는 거랑 아이가 이렇게 띵땅띵땅 치는 거 음악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깊이는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생태계 부분은 우리 이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안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생태 친화적인 거, 그러니까 생태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 그렇죠? 기업 경영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 생각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결국 액션들도 행동들도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자체나 또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볼 수가 없으면 다른 것들을 행동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방금 생태 친화적인 기업 경영, 자연스러운 기업 경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태적인 개념이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냐. 생태적인 거, 생태계 한마디 말로 그냥 심플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자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그대로가 이미 완벽한 시스템 가운데 굉장히 온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곳에 사는 생물들이 어떻게 그 환경과 밀접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구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구 그림이 보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뭐가 보여요? 방금 지구 그림을 갖다 딱 펼쳐졌을 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유일하게 많은 행성 중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행성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기 크게 보면 뭐가 보이죠? 바다 보이고 또 뭐가 보여? 산이 보이는구나. 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 덩어리, 육지 덩어리와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죠. 물이 보여요. 크게 땅이랑 물.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러면 지구에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러면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텐데 모든 생물들이 동일하게 그러면 같은 종류들이 또 바다나 또 강이나 그래서 이 수계 생태계나 그다음에 육상 생태계 모든 타입들이 같은 종들이 존재하냐는 거죠. 같은 종들이 존재해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오늘 자연을 보고 주변을 보니까 진짜 똑같은 덩어리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여기 이제 크게 많은 학자들이 12군계를 나눴어요. 육상 생태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물 군계라고 하는데 12군계가 쭉 보면 여기도 사막 생태계, 열대 우림, 열대 낙엽 수림, 관목잎 사바나, 그다음에 온대 초원. 그래서 12개를 크게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단 눈에 크게 보기에 자라나는 식물들 있죠.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또 환경들 타입들이 크게 다른 것들 굵직굵직하게 나눠보니까 이 정도로 구획이 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달라지고 바다 같은 경우는 물속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편적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육상은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다르냐면 일단은 기후가 달라요. 기후가 다르고 그래서 기후가 다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생물들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구 생태계에 이러한 육상 덩어리 그다음에 수계 생태계가 지구 전체에 다 분포를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 전체 두께는 한 16km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생물계, 쉽게 말해서 수권, 토양, 그다음에 대기권, 이 생물권이 살고 있는 토양은 1km 정도 이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과의 껍질 있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구 생물권이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육상 덩어리를 보니까 이렇게 방금 육상 생태계를 보니까 12군계 나와가지고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온도에 따라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오면 덥고, 그 다음에 열대지역, 그 다음에 온대지역, 그 위에 이제 한대지역인데 이제 뭐 극지 또 아극지, 극지 그래갖고 조금씩 이제 나누지만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강수량. 강수량에 따라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그 다음에 강수량이 아주 적은 지역. 그래서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세계 여행 가고 어디를 가고 싶다면 결국은 여기에 자연 생태계의 어느 부분을 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막 지역 가보신 분 있으세요? 사막도 열대 사막, 온대 사막. 그래서 우리 사하라 사막 같이 진짜 끝없는 모래 있죠. 그 생물체가 조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열대 사막, 온대 사막도 있고 또 극한 지역에도 사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원지대. 그래서 열대 초원지대, 온대 초원지대, 그 다음에 아주 추운 지대, 초원지대가 툰드라예요, 저기. 그래서 아주 풀만 자라는 쪽.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화렵수립, 그래서 잎이 넓고 이런 것. 나무들이 자라는 지역. 나무가 자란다는 거 일단 물이 어느 정도 양 이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초원지대나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일단 제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물의 양에 따라 이제 나무가 자라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이렇게 크게 달라져 있는데 여기에서 쭉 보니까 어디가 제일 생물 다양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온대 어디요? 온대 낙엽수림. 온대 낙엽수림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우리나라도 온대 낙엽수림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어디가 제일 근데 우리 사람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오늘 비도 오죠. 그것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하는데 아침에 다 뭐 식사하고 오셨어요? 식사 뭐 먹었어요? 밥 먹기도 하고 또 뭐 빵 먹기도 하고 뭐 우유 한 잔 먹고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들을 만들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작하고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원을 뭔가를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다양한 생물종에 의해서 결국은 섭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숨을 쉰다는 거, 대기 매일마다 그 땅을 밟는 거, 그렇죠? 그다음 호흡을 한다는 거, 물을 마신다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생물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빵 먹어도 그것도 결국은 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유도 어때요? 소에 의해서 나온 거죠. 이런 모든 생물 자원들이 우리 식량 모든 것들에 결국은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토양, 물, 그다음에 대기, 이 생물 종 다양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재생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 자원인데 이 가능한 자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훼손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물을 어떻게 사 먹어? 근데 대학원 다닐 때쯤 돼서 물을 다 사 먹더라고요. 서서히. 지금은 진짜 다 물통 하나씩 다 두고 다녀요. 거기다. 지금 벌써 또 공기 아픈 환자들이나 아주 급한 사람들 위해지만 좀 환경이 이제 안 좋아지면 뭐 황사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 또 계속해서 이제 대기가 오염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산소 마실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듯이. 근데 이런 게 거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주어져서 매일마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엄청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주어져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참. 근데 이러한 다양한 생물 종들이 이 지구 전체에 또 여기 육상, 그 다음에 수계 생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에서 주로 생겼어요?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물 확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상 생태계 모든 생물들에게도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개체군, 생물들의 개체군들은 뭐 수십 킬로를 갖다가 정말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이동들이 다 이제 거기에 자원들 자기들 얻기 위해서인데 이 전체 육상 생태계 제일 강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일단 물이 계속 비가 강우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 우리가 아마존 대표적인 거 아시죠? 이런 지역들이 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열대 우림 지역은 그래서 큰 강들이 많이 끼고 있어요. 항상 연중 비가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온도가 높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에 똑같은 생물들이 사는 것들이 아니라 보니까 열대 우림 지역에 잎들도 벌써 어때요? 굉장히 넓죠. 항상 상록 화렵수림. 여기 있는 생물들은 키도 쑥쑥 크고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빛이 제한용이 돼. 빛을 어떻게든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식물들도 덩쿨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뻗어 올라가서 이 빛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곤충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육상 생태계 중에서도 생물 다양성이 제일 많은 곳이 열대 우림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식물들의 잎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다양한 뭐 곤충이나 다양한 포유류, 뭐 다양한 새들 존재하고 또 거기에 보면 곰팡이, 세균, 분해자들도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잘 식물들도 잘 자라고 많은 곤충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소나무 숲이 군집이냐 군집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쵸? 질문에 퀴즈에 나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어떤 지역에 뭐 가뭄비 나무의 숲, 또 하나의 숲 하면 일단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딱 그 한 종만 있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는데 여기에 늘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데 그러면 곤충들도 굉장히 많이 먹이들이 풍부하니까 많이 쑥쑥 자라겠죠.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커지겠죠. 근데 열대우림 지역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곤충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생태계로 이주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개체수가 나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들이 늘 풍부한 자원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생식하고 번식해서 개체수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데. 응? 서로 먹고 먹히기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방금 학생이 좋은 말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래서 생물들끼리 약간 협력해야 한다 했잖아요. 자연 생태계는 협력도 자주 잘하는데 먹고 먹히는 관계도 치열해요. 보면 항상 상호 이제 협력하고 공존하는데 거기에 공생의 개념도 있지만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일방적으로 먹고 먹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각각의 곤충에 대해서 이 곤충들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불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곤충들을 기생해서 자연스럽게 개체군을 크기를 조절해주는 기생성 균류들이 다 각각의 곤충에 대해서 나비면 나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의 종에 대해서 다 타겟 균류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면 내부에서 자라서 다 죽여요. 그래서 열대우림 생태계는 굉장히 많은 종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분해를 해서 없애주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분해자의 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종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지역 생태계가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식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물들이 아까 먹고 먹힌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식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초식 동물들이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식물들 같은 게 일방적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당하고 또 좋은 환경이니까 빨리 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카페인, 또 여름에 아침에 여러분들 커피 한 잔 꼭 마시죠? 그래서 카페인이나 뭐 코카인, 그 다음에 아편, 여러 니코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주 하고 있는 뭐 계피나 후추나 많이 음식 할 때 양념 쓰는 거 있죠. 박하 이런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특히 열대우림 지역에 우리가 천연 약국이라고 해요. 이런 초식 식물들이
먹힘을 당하는데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것들이 다 그런 물질들이. 그래서 이 열대 우림지역에서는 1만여 정도 되는 종류의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분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식물 하나하나의 식물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천연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들을 하나하나 유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어때요? 열대 우림 지역 같은 경우도 아마존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채가 되고 그러면서 어느 지역들이 확 황폐가 되다 보니까 서식지 같은 데 팍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많은 식물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곤충들이 싸그리 없어져 버린 것들. 그 어느 게 어느 정도 없어져 있는지도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은 상태에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열대우림 지역은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방금 했는데 여기는 사막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그래서 사막에는 아까 어때요? 고온, 굉장히 낮에 뜨거운 열에 견뎌야 돼요. 그렇죠? 열에 견디고 그다음에 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살기 어려운데 그럼 이런 곳에 생물이 안 살 것 같은데 또 생물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선인장 식물들이 있고 어때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달리 새들도 있고 작은 파충류도 양서류 이런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에는 껍질이 두꺼운. 그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잎이 없죠. 잎이 다 태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물 확보 같은 것들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다 뿌리가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식물들이 또 열대 그 사막 생태계에서는 그 높은 온도나 그 다음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는 동면, 겨울 추우면 동면을 하는데 여기도 너무 더우면 휴면을 해요. 그래서 휴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일단 크지 않고 작죠. 작은 것들도 일단 열 방출하는 것들을 줄이고 두꺼운 껍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높은 농도의 소변과 건조한 배설물. 온대 지역에 있는 소들을 갖다가 소들은 배설물 자체가 끈적끈적해요. 근데 열대 초원이나 이런데 사막 이런데 좋은데 가서 땅이 넓고 좋다고 해서 거기에 갖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생물들은 배설물이 바로 건조가 돼서 다른 생물들을 죽이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끈적끈적한 배설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밑에 있는 식물들, 이끼나 풀 같은 것들을 자라지 못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배설물도 어떤 배설물이냐에 따라 이미 그 환경에 다 적응되게끔 발달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설물이 달라서 이게 아무거나 갖다 놓는 것들이 또 실패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여기가 전부 다 온대 낙엽수래.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낙엽이 진다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구별이 뚜렷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독특한 나무들이 잘 발달돼 있고 원래 온대 낙엽수림에 거대한 큰 동물들도 많이 자라는데 지금은 그런 많은 동물들이 사라져서 사이즈가 작은 생물들이 이제 우점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낙엽수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어때요? 토양 미생물들에서 많이 분해가 돼서 굉장히 토양이 좋아요. 포터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또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 위에 차가우죠. 벌써 생물들의 잎들이 이제 가뭄비 나무나 침엽수, 화렵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뀌고 여기도 보면 식물,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분해자들, 그래서 다양한 개체들이 또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 일단 잎 자체가 어때요? 다른 생물들이 이용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는 또 생물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툰드라, 제일 높은 지역에서 이거 같은 여름이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겨울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초원, 짧은 풀들만 자라고 그
그다음에 여기 툰드라 좀 춥고 막 그래서 항상 뭐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도 군데군데 이렇게 호수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열대우림, 사막, 초원지대, 그다음 낙엽수림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모양들은 다 다르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생산자가 있고 또 그 생산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분해하는 또 분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어때요? 이용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태양이 존재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수계 생태계 여기서 보면 육상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강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 콜로라도 강 같은 경우는 보이세요? 그래서 미국의 콜로라도 강 같은 경우는 여기 워낙 길이도 길고 그래서 여기에 벌써 댐만 해도 119개의 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인데 이러한 댐들 그다음에 황하강, 뭐 인더스강 이런 유명한 강들이 있죠. 많은 강들이 또 사람과 다양한 생물체를 먹여 살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강과 더불어서 또 호수, 호수들. 그래서 강이나 호수 두 개의 차이점은 담수 생태계인데 수서 생태계 크게 담수, 염이 없죠. 이게 가장 큰 거. 소금이 없대요. 염이 없는. 그래서 담수 생태계 강하고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전 대양 70%의 3% 정도밖에 차지를 안 돼. 이 3%가 모든 육상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데오나 바이카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광활하고 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호수들이죠. 이제 해양 중에서도 전 지구 차원에서 보면 민물과 썰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조간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바다를 끼고 있는 사이에 옆에 땅과 바다 사이에 조석 간마의 차가 이렇게 쭉 있어서 민물과 썰물이 있는 조간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강이 있었죠. 강하고 바닷물이 만난 하구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구 생태계의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이제 열대하고 아열대 지역에서는 맹그로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맹그로브. 그 다음에 온대 지역, 차가운 지역에서 염습지가 형성이 되고요. 이 하구 생태계. 그래서 이 하구 생태계의 특징들은 담수하고 그러니까 해수하고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담수하고 해수하고 굉장히 다른 성분의 물질들이 만나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는 식물들은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생물상들을 형성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강은 모양은 다르지만 큰 강부터 작은 강까지 크게 물의 흐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여울이 있고 물의 흐름 속도가 낮은 작은 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교차가 되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게 강이에요. 그래서 강은 항상 흐르기 때문에 유수 생태계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호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정적이죠. 그래서 정수 생태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계속 흐르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적으로 흐르지 않는 이 호수 생태계 다르지만 거기에 생산자가 있고 또 식물들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조금 전에 말했던 민물하고 그 다음에 해수하고 만나는 하구 지역에서 이제 온대 지역에는 주로 이 염습지가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갈대나 이러한 것들. 염습지 딱 저런 거 보면 우리나라 순천만 여러 가지 갈대밭 있죠. 갈대숲 이런 경우에는 철새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염습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많은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염습지가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영향을 안 미쳐도 그런 것들을 다 개발을 시키고 우리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생물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염습지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그림은 이거 뭐 같아요? 어떤 생태 같아요? 응? 바다 같아요? 응. 아까 그리고 이제 육상하고 바닷물하고 그다음에 민물하고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건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하고 연계되어 있는 가장자리에 굉장히 이런 지역이 다이나믹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륙부라고 하죠. 대륙부. 그래서 육상에서부터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낮은 지역의 바다. 이 대륙부 중에서 이제 열대 지역 같은 경우 거기에 주로 산호초가 형성이 돼요. 그다음에 온대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갤프 숲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뭐 비디오 같은 데 봤을 거예요. 거대한 바닷물 속에 해조 숲이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지나다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갤프 숲. 예. 그래서 형성되고 산호초는 아까 육상 생태계의 열대 우림처럼 이 수계 생태계에서 가장 생물종 다양성이 많은 지역이 이 산호초예요. 산호는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이 산호초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산호초는 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냐는 거죠. 이게 보이죠? 여기에 사이즈가 굉장히 마이크로부터 그 다음에 제일 큰 고래 있죠. 고래류까지 이 산호초에 한 번씩은 와서 머물러요. 일단 다양한 산호들이 이 깊이에 따라서 모양이 형성되고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모양도 똑같은 산호여도 산호들도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산호들이 입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체의 은신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모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보금자리 역할도 하지만 어때요? 먹을 자원들이 먹잇감이 있어야지 모이겠죠. 그래서 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동물인데 이 산호초에 그 동물의 있죠. 공생조류. 이 산호초마다 전부 다 공생조류가 같이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물 플랑크톤 공생조류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와서 먹이도 얻고 그 다음에 은신처, 공간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산호초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륙부 나와 있죠. 여기 천해, 이 부분 조간대, 그 다음에 대륙부 이런 부분들까지가 주로 이제 땅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거대한 대양,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거대한 물 덩어리. 의외로 이 물 덩어리에는 많은 생물들이 이동을 하지 여기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큰 뭐 식물 자원들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소수 작은 식물 플랑크톤 뿐이기 때문에 의외로 빈 공간을 텅텅 비어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또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는 심해 생태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본 것처럼 수계 생태계도 담수든 해수든 어때요? 보니까 거기에도 식물들이 다양한 형태의 식물들이 존재해요. 그것도 다양한 형태의 이 식물들을 이용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또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물하고 그다음 육상하고 그다음에 수거 생태계 어때요? 다른 점이 어떤 거 차이점이 보이나요? 그 공통점이 보이세요? 여기 안경 쓰신 분. 공통점이 뭔가 공통점. 응. 또 여기 뭐가 공통인 것 같아요?
예.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공통적으로 보여요? 근데 제 태양이 공통적으로 있죠. 에너지는 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보니까 바닥이 뭐가 보여요? 미생물들 보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 근데 생산자의 크기는 같아요, 틀려요? 크기는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형태도 굉장히 다르죠. 그 하나는 대기고 하나는 물 속에 살고 대기하고 물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모양 형태는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원이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해자, 미생물 말하는데 미생물도 결국은 소비자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해서 결국은 자기 필요한 에너지원들을 얻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구의 다양한 육상과 그 다음에 수계, 거기에 처한 환경들은 다르고 생물들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들이 생산자에게 들러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자에 의해서 그 다음 소비자들이 이용하면서 영양분이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동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 시스템이 결국 이제 생태계예요. 그래서 지구 생태계, 다양한 생태계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태계든지 처음으로 갔을 때 사막이든 열대우림이든 그 다음에 바닷속이든 그 다음에 그 맹그로브 숲이든 맹그로브 숲은 필리핀이나 뭐 여러분들 거기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가족들 여행도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 맹그로브 숲이 뿌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생태계에 가서 보니까 결국은 태양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스스로 포도당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독립 영양생물이 어느 곳에든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 독립 영양생물을 이용하는 종속 영양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이 어때요? 이용이 되면서 결국 이제 에너지가 이동이 되고 물질들이 순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은 어때요? 물질 순환은 먹이 사슬에서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지구 상태, 어떤 생태계인지 방금처럼 말했던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이렇게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 어느 생태계에 존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여기에 먹고 먹히는 단계가 이제 영양 단계고 다양한 영양 단계들이 이제 일렬로 순서대로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게 먹이 사슬이고 또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먹이 그물인데, 그래서 에너지 양이 보통 한 단계 한 단계 이 영양 단계 생물을 지나면서 이제 전달이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소모가 돼서 열로 방출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최소한 영양 단계들이 한 몇 단계 정도까지가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1단계 첫 번째 영양 단계, 두 번째 영양 단계, 상위 영양 단계 나와 있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보통 몇 단계 영양 단계가 존재를 할 것 같아요. 3단계. 4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자연 상태에서는 4단계 이상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생태계 각 단계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생산자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 보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 줄고 그 다음에서 또 그 다음 단계로 10%면은 벌써,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개체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응? 개체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가 뭔가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재앙이 일시적인 이런 여러 환경들의 재앙들이 온다면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영양 단계에서 어떤 생물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겠어? 최종 소비자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게 돼. 사이즈도 재고.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은 몇 차예요? 최종이죠. 환경이 뭔가 크게 변화가 된다면 우리 그 공룡 대멸종 뭐 한때 공룡이 엄청나게 우점을 했다가 멸종했다 했죠. 최고 상위 단계였는데 우리 사람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들 사이에 먹이 순환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순환이나 그 다음에 탄소 순환, 질소 순환 수업 시간에 나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생물이 아니라 생물과 환경 사이의 관계예요.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들은 훨씬 더 어때요? 속도가 느려요. 그 생물 사이의 속도가 훨씬 순환이 빠르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물도 순환이 되고 흘러가는데 여기 보세요. 이 물 순환들이 흘러가는데 육상에서 증발되고 그다음에 물이 다시 비구름으로 내려 해양에서 70% 정도 이 해양에서 어찌됐든 간에 증발이 돼서 다시 내려오고 토양이나 강을 쭉 흩어서 해양으로까지 다시 오게 되는데 이때 토양, 강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염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바다로 옮기겠죠. 그 다음에 대기가 오염된 물질들이 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으면 그것들 그대로 같이 비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이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오염이 되고 굉장히 산업화되고 특히 발달이 돼 있으면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특히 여기 뭐 중국이나 외국을 뭐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게 워낙 산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은 대기로 오염 물질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비와 함께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3, 4월이면 황사 엄청나게 거기 안에 다양한 황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오염 물질이 같이 붙어서 와서 내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더. 그래서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다양한 어때요?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서 대기 중에 방출되어 있던 물질들이 물과 결합해서 질산이나 그 다음에 황사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산성비 내려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문제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순환의 문제들이 어떤 한 부분의 발달, 그 지역의 발달로 뭐 크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이런 것들이 거대하게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순환.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 뼈대가 되는 게 탄소이기 때문에 이 탄소 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죠. 그다음에 질소인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농도의 양이 많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깨지겠죠. 균형이 깨지면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올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진 않지만 점점 나타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다시 흡수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이 된다.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화산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화석 연료들이 많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 양들이 어때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구 온난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질소 순환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질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기 중에 질소가 80%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질소를 갖다가 실제로 모든 생물체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박테리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개발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 사람은 스스로 풀 한 포기도 만들 수가 없어요. 로봇은 만들 수 있어. 그 정도로 생명체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일시적으로 뭔가를 변형시키고 또 일시적으로 유전자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생명체 자체를 갖다가 만들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대기 중에 그렇게 많은 질소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이 박테리아들이 한다는 거죠. 해서 이용을 하고 또 이것들이 순환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많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해서 대기 중에 질소가 또 방출이 되고 질소 화합물들이 많이 방출되고 그 다음에 비료들이 워낙 많이 쓰면서 질소들이 고정되는 양들이 엄청나게 인위적으로 증가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오존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영양화 이런 현상들도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해 순환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 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재생 가능한 대기, 공기, 물, 그 다음에 토양,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자연 생태계는 폐기물이 아주 적거나 없어요. 왜냐하면 폐기물이 어때요? 또 다른 생물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들을 전부나 자원화 할 수가 없죠. 못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도 못했었고 일단 나오면 배출하고. 근데 이제 생태 친화적인 기업 경영 이런 생태계를 이해하다 보면 어때요? 폐기물들이 전부 다 자원이 또 다른 생물에게 이용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찾자는 거죠. 그래서 무수하게 우리가 많이 기업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어때요? 이런 모든 것들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찾고 또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활 폐수부터 방사성 폐기물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분해성 폐기물, 중금속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발생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전자 폐기물, 고용화, 큰 사이즈의 물질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육상 생태계에 또 사막화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이 줄어들고 사막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이제 이 유엔 전체 사막화 줄여가는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모임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들이 자라서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무도 많고 숲도 많이 발달이 된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나라죠. 좋은 케이스. 그래서 여러 사막화된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이제 갖고 가자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부영양화로 인해서 녹조나 적조 현상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녹조, 적조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적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적조 대표적인 게 이 종이에요. 그래서 코클로드리움 폴리크리코이디스 이 종이 적조를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를. 근데 왜 양식종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왜 양식종들이 많이 죽겠어요? 양식종들이 많아서 여기 학생 양식종들이 왜 많이 죽어요? 응? 갇혀 있어서. 맞아요. 갇혀 있어서 그래요. 보통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사이즈가 큰 규모인데 다른 생물들이 봤을 때 그거 보고 도망가지 그대로 있겠어요. 그렇죠? 자연 생태계에서는 도망을 가죠. 그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 근데 양식하는 종들은 다 갇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텔레비에 나오는 것들이 빅뉴스들이 양식종들이 죽어요. 도망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량 녹조나 적조, 부영양화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독을 많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까 열대우림 지역에 천연 약국이라 했죠. 그래서 많은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 녹조나 적조를 일으켰던 생물들이 독을 분비하는 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 종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들을 분비하는 종들이, 이런 물질들이 우리 사람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맹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 독을 분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경 마비를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설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독들을 분비하는 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시스트, 우리 한강에 이렇게 녹조 현상 돼서 물 떠서 보면 이 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시스트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하고 그냥 군체로 형성이 되는데, 이 종이 굉장히 맹독이어서 사람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유출. 그래서 우리 태안 아시죠? 태안 반도에도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러한 기름 유출, 그다음에 부영양화 이런 것들이 한 지역의 생태계를 갖다가 확 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996년도에 시프린소에서 여수 근처 이제 남해 여수 지역에 시프린소가 이제 태풍 피하려다가 결국 기름 유출이 엄청나게 5,000톤 이상의 기름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나 남해안에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기간에 그만큼 영향을 줬다. 그래서 백화 현상은 바닷속에 해저가 하얗게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건데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육상의 사막화처럼 바다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인들이 이런 기름 유출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름 유출들이 또 한 생태계를 갖다가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 그 다음에 중금속이요. 육상이든 해양이든 이제 중금속들이 많이 노출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나 그다음에 하수 쓰레기들이 올해까지, 작년까지 해양 투기가 다 되어 왔어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동해 두 곳하고 그다음에 서해 한 곳, 남해안은 제외되고 세 곳에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버렸어요. 근데 왜 여기에 갖다 버렸겠어요? 해양 투기를 했겠어요? 쓰레기 버릴 장소가 육지에 없으니까. 일단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 단가가 싸니까 바다에 버렸어요. 근데 이 지역이 있지, 동해의 병.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붉은 대게에 산란장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는 지역을, 여기에 대게들이 모양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잡히면 털도 막 같이 묻어나고 이상한 물체들이 많이 묻어나서 조사를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해양 투기되었던 많은 밑바닥의 것들이, 이 개들은 어때요? 특히 저서성 생물 있잖아요. 바닥에서 그런 것들을 다 먹고 자라다 보니까 중금속.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자란 지역들의 생물들을 조사를 했더니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일부러 동해에 먹으러 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시금 또 우리가 받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다에 작년까지 버렸다가 올해부터 이제 런던 협약회에서 우리나라가 버리면 안 되게끔 규정에 따라야 돼요.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 뭐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도 그렇고 다 버렸는데, 이제 육상 어디다 버릴 거예요?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버리지 말라고 해서 안 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육상 생태계 많은 또 폐기물의 배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오존층, 아까 황사,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성비. 산성비에 의해서 15년 후에 안전히 생태계 파괴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단시간 내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그래서 산성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pH 5.6 이하의 비인데, 우리가 오늘도 비가 왔지만 지금 보통 비가 우리나라에 내리는 경우가 5 이하예요. 4. 어떨 때는 pH 3.5까지 갈 때도 있어요. 굉장히 어때요?
강산이 우리가 염산이 pH가 2인데 그쵸? 굉장히 그래서 뭐 요즘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하여튼 비를 안 맞는 게 중요해요. 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폐기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조형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도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2.7m 이르는 가지고 이제 전자 폐기물 독성 파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전시를 한 이유가 사람들이 쉽게 버려지지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에 많은 지역에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전자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요? 중국이나 인도나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완전히 폐기물 도시. 그 도시에 가보면 완전히 뭐 중금속, 토양 성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폐기물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계속해서 만들고 또 아까 오일 바다에 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동하다 결국은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 기름이나 그다음에 부영향으로 인해서 녹조나 적조 현상이나 많은 환경 문제들이 결국 인간 활동에 의해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많이 흐름을 깨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어때요? 뭔가를 만들고 또 뭔가를 생산하고 버릴 때도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도 다 쓰시죠? 이 핸드폰 2, 3년마다 또 버려지잖아요. 이게 버려져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딘가에 가서 오염을 시키고 그 오염된 게 결국은 나에게도 또 고스란히 순환이 돼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감지를 하고 그다음 여러분 과제 내줬죠? 그래서 생태 발자국 조사해 보라고. 근데 막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식수 또 그다음에 샤워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막 하는데 이제 취지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라는 거 일주일 대충 조사를 하면 여러분들 삶의 생활 패턴이 나와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1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연간 어느 정도 먹고 마시고 배설물을 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하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몇 리터 또 이거 일일이 다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하면 좋죠. 더 정확하게 자기가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와 비교해서 이걸 또 탄소로 환원시켜서 보면 내가 얼마만큼 탄소를 많이 방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나 자신이 그냥 쉽게 생활하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많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지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과제들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 취지들 잘 이해하고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수업도 아니면 이제 1주부터 쭉 중간고사 다음 주 중간고사 보죠. 그럴 때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이제 물어보시면 없으면 다 이해해서 시험을 다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없어요? 이미 안 교수님 이제 마무리. 네. 그래요. 저도 그 생태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으로만 들릴 게 아니라 우리의 소셜 리스판서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역할을 잘 하면 지구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네.